전 세계에서 룸메이트로 가장 만나기 싫은 국적의 사람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이 압도적인 득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 어떤 영국인은 룸메이트로 최악인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바로 한국인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국인은 왜 한국인을 최악으로 꼽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스티브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누군가는 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을 테지만 저는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뚱뚱하고 못생겼고 제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돈으로 친구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외모 때문에 초등학생 때 왕따를 당해야만 했고 중학생 때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바치고 각종 놀이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하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었는데요. 제가 돈을 쓰지 않으면 친구들은 저를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매일같이 먹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해서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했고 늘 파티에 참석하느라 밤낮이 바뀌어서 피부도 흉터투성이에 건강도 매우 안 좋아졌죠. 이런 제 모습을 본 아버지는 참다 못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스티브, 25살이 되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용납이 안 되는구나. 지금부터 용돈을 전부 끊을 테니 이젠 너 스스로 돈을 벌도록 하렴. 그렇게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쳐졌고 반강제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2인실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숙사 첫날부터 황당한 일을 겪고 마는데요. 룸메이트로 보이는 어떤 동양인이 저를 보자마자 중국어로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긴 영국인데 제가 당연히 중국어를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 이 중국인의 모습에 저는 기숙사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을 직감했죠. 그리고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청소를 도대체 언제 하고 안 한 건지 바닥에는 수많은 머리카락들과 담뱃재로 가득했고 화장실 휴지통은 꽉 차다 못해 넘친 지 오래인 듯 변기동 주변에는 변을 닦은 휴지들이 굴러다녔거든요. 무엇보다 이 중국인은 씻지도 않았고 다 먹은 음식을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어를 아예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제가 불만사항을 이야기할 때마다 영어를 못하는 척하기 바빴고 결국 일주일 이상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를 못 견딘 제가 전부 치워야만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이 중국인 친구가 어둠이 무섭다며 밤마다 불을 켜고 이상한 중국 노래까지 들어놓고 잤다는 점인데요. 제가 둘 중 하나라도 끄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워서 저는 그렇게 잠을 못 이룬 채 밤낮이 바뀐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제 영국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친구들은 돈이 없는 저를 더 이상 친구로 여기지 않았고 결국 저는 상처를 받은 채 속으로만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버티다가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제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중국인이 회사 동료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이 되었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인데요. 저는 드디어 해방이라는 생각에 너무 신났습니다. 중국인과 함께 사는 건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세상에는 중국인보다 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제게는 새로운 한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되었는데 제가 중국인의 첫인상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했듯 저는 이 한국인 룸메이트를 처음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퇴근 후 숙소에 도착하니 이 친구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저를 보자마자 말하더군요. 안녕 스티브. 이 기숙사에서는 원래 실내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해. 바닥이 조금 더러워서 내가 청소해놨어. 그랬습니다. 기숙사 규정에는 소음이나 청결 등의 문제로 숙소 내에서 슬리퍼를 신어야 하지만 중국인 룸메이트는 진흙을 밟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다녔고 저 또한 그를 보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저는 이 한국인 룸메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던 거 있죠? 어쨌든 그렇게 깔끔했던 한국인 룸메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아침에 알람을 단 한 개만 맞춰놓고도 기상하는 독종이었는데 환기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며 일어나자마자 모든 창문을 열고 이불까지 전부 다 개어놓기 때문에 춥고 시끄러워서 저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저녁에 다시 펴야 하는 이불을 뭐하러 정리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었을 뿐더러
중국인 룸메와 함께 살면서 가장 잘 맞았던 부분이 바로 알람을 1분 간격으로 수십 개나 맞춰놓는 거였는데 이 한국인은 절대로 그런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더군요. 기계 같은 생활을 하는 저희 아버지도 아침에 알람은 2터부터 3개씩 맞춰놓는데 알람 1개로 일어나는 이 한국인 룸메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저는 가끔 이 친구에게 두려움을 느끼곤 한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룸메는 하루에 양치를 3번 이상은 하고 샤워도 반드시 하루에 1번 이상 했기 때문인데요. 제 중국인 룸메는 샤워를 안 해서 샴푸는 구비해 놓지도 않았으며 기숙사에서 보급되는 비누는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쓴 건지 비누에는 곰팡이가 덕지덕지 껴 있었거든요. 물론 칫솔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새 것 그대로의 상태를 자랑했죠. 그러나 이 한국인 친구는 씻는 것에 진심인지 밥은 못 먹어도 샤워는 꼭 하더라고요. 망가진 피부 때문에 청결에 예민한 저조차도 양치질은 하루에 1번 하면 많이 한 거고 샤워는 보통 3일에 1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은 저보고 깔끔을 떤다며 그렇게 샤워를 많이 하는 건 물 낭비라고 말하곤 했죠. 저는 살면서 저보다 깔끔한 사람은 처음 봤을 정도로 한국인 룸메의 행동 하나하나는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쨌든 한국인 룸메는 제게 씻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눈치가 보여서 이 한국인을 따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가 한국인의 밀거수밀투족을 전부 따라 할 수 있어도 딱 하나만큼은 절대로 엄두조차 안 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인 룸메는 퇴근하자마자 모든 목가지를 잘 개어서 보관하고 곧바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점입니다. 사실 언제 한 번은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은 바로 아침에 알람을 하나만 맞추고 일어나는 사람과 퇴근하자마자 눕거나 유튜브를 보지 않고 곧바로 목가지를 정리하는 사람으로 결론 내렸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전부 해당되는 한국인을 보고 저는 정말 한국인의 부지런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하는 건 이쯤 하면 될 거라 생각하며 늘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인스타그램을 켜곤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룸메와 산지한 달이 지나자 제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규칙적이고 깨끗한 생활을 한 덕분인지 살도 5kg나 빠지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렇게나 약을 먹고 시술을 받아도 그대로였던 피부가 한국인 룸메를 만나고 한 달 만에 개선되다니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국인을 따라 한다면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눈 딱 감고 한 달만 한국인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을 멀리서 보는 것과 직접 따라해보는 건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인은 쓰레기를 버릴 때도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분리수거했는데 분리수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익히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룸메는 세탁기를 돌릴 때도 흰옷과 속옷을 전부 구분해서 돌렸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나 끔찍했던 중국인 룸메를 떠올릴 줄은 몰랐는데 중국인 룸메가 있었을 때는 속옷과 흰옷, 심지어 신발이나 모자까지 전부 세탁기에 넣어서 편했거든요. 그만큼 한국인은 상상 이상으로 독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인 룸메는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설거지를 했으며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고 그대로 실행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부지런하게 사는 줄 몰랐고 한국인들은 정말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냐고 물으면 그는 늘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해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굳이 미룰 이유가 없지 라고 말해서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하기를 포기했죠. 어쨌든 제가 한국인 룸메를 흉내내며 부지런한 척하자 한국인 룸메는 제가 한국인 같아서 마음에 든다며 주말 아침마다 저를 강제로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요. 알고 보니 그에겐 엄청나게 많은 주말 소모임이 있었고 저는 이 한국인 룸메를 따라 주말 아침마다 조깅을 해야 했고 때로는 새벽에 차를 타고 나가서 등산도 해야 했으며 어쩔 때는 지역 축구 소모임에 끌려나가서 강제로 공을 차야 했습니다. 재밌게도 저를 포함한 영국인들은 도저히 주말 아침에 기상할 수가 없는지 이 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거나 한국계 출신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서
너무나도 고동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몽 같았던 한 달이 지나니까 제 체중과 피부는 엄청나게 좋아져 있었고 결국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제 모습에 저는 고통도 잊고 홀린 듯 한국인 행세를 하며 이 친구만 졸졸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저는 광기에 가까운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한국인만큼이나 좋은 피부와 정상 체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처럼 행동함으로써 저는 건강한 몸과 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었고 늘 한국인처럼 열심히 살아가니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개선되었죠. 저는 더욱 당당해졌고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고도 친구를 사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었던 건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한국인들을 따라 하는 건 처음에는 정말 지옥 같지만 결국에는 한국인들의 방식이 전부 옳고 이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세계 최정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했는지 한국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준 최고의 사람들이고 제 영원한 친구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가 자국 국기에 태극 무늬를 넣어 바꾼 뒤 기파격적인 결정이 현실화될 경우 아프리카어국 땅이 생기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 파격적인 결정이 현실화될 경우 아프리카의 한국 땅이 생기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한국의 면적이 2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에 편입되면 가난한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미노 랠리처럼 한국에 편입하려는 국가들이 쏟아져 나와 한국이라는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미개발 국가입니다.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토의 3분의 1이 호수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인구 2천만 명 중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고 이 중 15%가 영양실조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말라위라는 국가를 완전히 180도 다른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이 말라위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던 말라위는 한순간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식량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 공사는 말라위 정부로부터 2,800억 원 규모의 시레벨리 지역 농업개발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사업 면적 또한 43,370하에 달해 우리나라 새만금 개발 면적 49,900하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개발지역 내 농지개발을 위한 취수구조물과 저류지 20개소, 수로 310km, 배수로 90.9km, 제방 56.2km, 도로 318km와 관계 자동화 및 식수개발 시설 등을 설계하고 현지 건설사 시공에 대한 감리까지 도맡게 됩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부터 말라위 정부에서 발주한 농촌 관계개발 프로그램과 은카타지구 관계 사업 등에 참여해 신뢰를 쌓았고 우리나라 농업과 선진 인프라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말라위 농업 농촌 변화를 위한 시레벨리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사업 실시 설계와 시공감리를 위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영구권을 가진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라위 경제가 한순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말라위 국민들이 넘쳐나는 음식으로 이제는 식량 수출국으로 등극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말라위의 보물이라 불리는 말라위 호수. 말라위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말라위 호수는 서울 면적의 2배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어종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198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최초의 담수호로 가치가 상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말라위호를 탐내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바로 말라위호수 위에 있는 탄자니아. 탄자니아와 말라위는 수십 년간 호수 일부의 소유권을 두고 다퉈왔는데 2012년에는 양국 대표단이 모잠비크에 찾아가 분쟁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탄자니아는 국제법 전통에 따라 호수를 양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지역이 두 국경에 걸쳐 있을 경우 기준을 정해 각각 절반 정도씩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부 유럽의 레마노, 제네바호를 스위스와 프랑스가 각각 60%와 40%로 나눠 가진 것이 그 예인데요. 아프리카 차드호 역시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에 분할돼 있습니다. 반면 말라위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890년 식민 통치 당시 영국 독일의 협정
헤골란트 잔지바르 조약, 영국과 독일이 동아프리카 영토를 두고 맺은 조약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진 경계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196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2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기존 경계를 따라 영토를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동맹 정상회의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미-소 양진영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주의를 표방하며 적극적 중립외교를 펼친 국가들이 가진 회의입니다. 비동맹 국가들이 채택한 평화 5원칙 가운데에는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 원칙이 있습니다. 호수는 말라위 전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라위의 경제, 생활, 민속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탄자니아 역시 고유종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방대한 천연자원을 가진 이 호수의 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말라위 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십 년간 이 두 국가는 여러 차례 군사 충돌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무기를 보유한 탄자니아와는 다르게 가난한 말라위의 그 어느 국가도 무기를 주려고 하지 않아 탄자니아가 마음을 먹는 순간 말라위는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위에 한국의 K2소총이 도착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극한의 더위와 높은 습도에서도 깔끔하게 작동하며 놀라운 이력을 보유한 한국의 K2소총이 말라위에 도착한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딱한 말라위를 위해 K2 제품 수출을 결정하자 말라위의 군사력은 탄자니아 대비 갑자기 막강해졌고 탄자니아는 더 이상 말라위 침략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한순간에 말라위를 구해준 영웅이 되자 말라위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말라위의 라자로스 차케라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취는 무조건 본받아야 한다. 말라위도 한국을 따라 하자라고 외치며 이렇게 말라위 국기에 태극 문양을 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말라위에 베푼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하우 말라위가 한국이라는 국가에 편입되는 의사도 내비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말라위가 한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오바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 국가였던 말라위를 식량 수출국으로 만들어주었고 한국산 무기를 주어 말라위 가국도 3분의 1에 육박하는 보물 1호 말라위 호수를 탄자니아로부터 지킬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라위에 무료로 의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한국의 대양대학교는 말라위의 대학교까지 세워 말라위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주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말라위에서 한국의 대양대가 세워진 뒤 간호학과정 모통신기술 관련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들은 곧 말라위 국가 운명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이들은 말라위에 있는 대양대를 졸업한 뒤해외에서 수년간 일하고 자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들여왔고 말라위의 GDP는 수년 만에 2배로 폭등했습니다. 한 국가의 GDP가 수년 만에 2배로 뛴다는 것은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뒤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 말라위가 한국의 도움을 받고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졸업식을 참관한 조용덕 전 말라위 한인 회장은 26일 연합뉴스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운사 대양상선의 정육은 사장은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 현지에 사제를 털어 2008년 대양누가병원과 2010년 대양간호대를 각각 설립했습니다. 2012년에는 대양 ICT 대학이 출범해 가로대와 함께 대양대학교로 발돋움했습니다. 대양간호대는 핀란드 대학과 양해각서, MOU를 맺어 매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CT 대학은 한국으로 졸업생을 보내 석, 박사 과정 등교 수요원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대선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개정 논란까지 벌어지며 과열을 넘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오전에는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한 현행법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아니다, 바꿔도 된다고 방침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 세계적인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어이없는 판결 덕분에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동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그대로 40세로 했기 때문에 30대인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은 부동령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40세 이하도 된다고 방침을 바꾸는 표결을 했고
여기에 결정적인 찬성표를 던진 헌법재판소장이 조코이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코이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부동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의 찬성표 덕분에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라는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조코이의 장남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이번 대선을 쟁취하려고 나선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그야말로 대동령이 거의 다 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동원해 출마 연령을 바꾸고 출마를 강행한 조코이 대통령의 차남에 대해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프라보워의 인기마저 뚝뚝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던 프라보워는 이번에도 대선 가도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는데요. 결국 조코이도도 대통령, 프라보워 장관 모두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들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해 프라보워의 입지는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말랑의 압둘라만 살레 공군기지에서 엠브라에르사의 EMB-314 슈퍼투카로 전술 전투기 2대가 이륙했지만 오전 11시 18분쯤 두 비행기 모두 교신이 끊겼습니다. 이후 수색 결과 두 전투기는 활화산인 브로모산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조종사 2명과 부조종사 2명 등 양 전투기에 탑승했던 4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두 전투기가 브로모산의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발 전 검사에서는 기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행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전투기 EMB-314 슈퍼투카노는 브라질의 항공우주회사 엠브라에르에서 만드는 경공격기로 인도네시아는 2012년 약 1,847억 원을 투자해 이 전투기 8대를 구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이기 때문에 섬에서 섬으로 항공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3건이 대형 상업용 항공기가 추락하는 등 항공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나라에 믿을 수 있는 항공기 구매가 필수적인 나라인데요. 일각에서는 KF-21만 제때 도입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KF-21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5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참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애꿎은 전투기 조종사들만 노후화된 전투기를 늘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인데요. 여러 가지고 프라보워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와 급속히 밀착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조종사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FA-50의 단독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FA-50GF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폴란드에 수출한 FA-50의 폴란드 버전인데요. 현재 총 1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폴란드의 야첵 스톨라렉 소령이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있는 제-23 전술공군기지에서 약 1시간가량 FA-50GF의 단독 비행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FA-50GF를 독립적으로 비행한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한국 공군 부대에서 FA-50 조종법을 배운 후 단독으로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요. 앞서 야첵 스톨라렉 소령을 포함한 4명의 폴란드 조종사는 한국 공군부대에서 FA-50 비행이론, 조종법을 배우고 이후 16전투비행단에서 다시 FA-50 모체인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활용한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입문과정 UFT를 소화했습니다. 야첵 스라렉 소령의 단독 비행은 폴란드 공군이 새로운 항공기 운용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면서 폴란드 공군이 FA-50의 엔지니어링과 항공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중국처럼 무기를 단순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조종사 양성과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KAI는 지난해 9월 폴란드와 FA-50 48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올 연말까지 수출형 FA-50GF 12기를 납품한 뒤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50PL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방산 무기를 한번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조종사 교육과 훈련 및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폴란드로의 전투기 수출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최근 폴란드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은 최근 군사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고 밝혀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대화가 오가는 중임을 암시했습니다. 앞서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Z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은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된 이 사업은 다시 한로를 찾게 되었는데요. 폴란드의 한국 방산 사랑은 이미 지난해 확인됐습니다. 당시 체스와프 무로체크 폴란드의 시민연합 PO 당대표가 FA-50의 성능에 의구심을 제기하자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 성능 논란을 일축해 버렸는데요. 이 같은 논란은 지난 5월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국 필리핀 합동군 사훈련인 2023년 코프 선더 23일분에서 FA-52 가상으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격추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FA-50의 F-22 랩터 격추 사실은 SNS 플랫폼 X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보도를 본 폴란드 야당의 체스와프 무로체크 대표는 한국 FA-50 전투기의 유용성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 FA-50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보다 성능이 낮은데 격추했다. 폴란드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전투기 FA-50 48대를 구입한다. 국가의 방공 시스템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기술 매개 변수와 작전 능력은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F-22A 랩터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값비싼 전투기 중 하나이자 공중전의 전설입니다. 그런 전투기를 훈련이긴 했지만 필리핀 공군이 FA-50의 필리핀 버전인 FA-50PH 전투기로 격추한 사실은 승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야당 대표가 이를 걸고 넘어가자 당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장관은 그 같은 보도는 한국의 FA-50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뛰어넘는 공중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했다며 FA-50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야당 대표가 한국으로부터 전투기를 사면서 이후 조종사 훈련은 잘 될지 의문을 표하자 이에 대해서도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장관은 현재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8명의 조종사가 FA-50GF 전투기 훈련을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20명 이상의 FA-50PL 전투기 조종사가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그 약속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폴란드 조종사가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FA-50의 단독 비행에 성공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폴란드 정부가 KF-21 사업에 대해 깊숙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장 다급해진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폴란드가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물록 2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만일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국제적인 망신임은 물론 한국이라는 중요 방산 무기 수출 국가를 조력자이자 파트너로 삼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백악관 내에서 미국이 핵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들은 난리가 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은 사실상 미국이 해구산을 걷어가겠다는 의미이기에 민주주의 진영 동맹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진영이 아닌데도 이번 미국의 결정에 근심이 태산 같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미국이 해구산을 걷어가겠다면 상수들고 좋아해야 할 중국이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몰렸고 위기에 몰린 한국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국제법상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이기에 중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과연 백악관은 왜 핵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날 파장과 중국이 왜 미국의 정책에 걱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미국의 정책 때문에 강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 만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면서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였는데 정작 본인들이 한 발 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안, 노 퍼스트 유즈를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동맹국들은 로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와 일본 교도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핵전략, 지침인,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당국 연내 NPR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F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의뢰 초 미국 측이 동맹국들의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응답은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우 미국이 핵전략에 변화를 준다면 어떠한 방식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은 미국 당국이 선제 불사용, 노 퍼스트 유즈이나 단일 목적, 솔 퍼퍼스 정책을 채택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고도 매체는 지적했는데 이럴 경우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심적인 군사업지, 전략 중 하나인 해구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선제 불사용 정책이란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단일 목적 정책은 미국을 공격한 상대 적국에 보복하거나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한 동맹국 내 반대 의견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 변경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 유럽 관계자는 FT에 이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의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그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핵 없는 세계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통신은 2016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검토했을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당시 일본을 비롯한 일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 정부가 이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연 미국의 동맹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한국이 핵확산 조약 탈퇴를 통해 독자 핵무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학계와 정치권에서 한국의 핵무장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 다트머스대 제니프 린드와 데릴 프레스 부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는 한국의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한국은 핵확산금지 조약 기구인 NPT에서 탈퇴하고 독자적 핵 개발을 하여도 국제법상 제재받을 이유가 없다는 파격적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보다 앞선 10월 7일 워싱턴 포스트의 부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를 던져주었는데 한국은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의 분석에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중국에 맞설 생각이 없고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생존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핵무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NPT를 탈퇴하는 것이라고 두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즉 핵확산금지 조약,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한 현재 상황이 바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NPT 탈퇴는 정당하다는 것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상사태는 1년, 2년 정도의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어떤 나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서도 북핵 위협을 직접 받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NPT 조약을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안 지키는 북한은 그대로 두고 국제법을 지키는 한국은 피해 당사국이 돼 전전긍긍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NPT 규약에는 국제법을 잘 지키는 회원국이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탈퇴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 나라입니다. 인터뷰에서 어떻게 WP에 기고하게 되었나라는 한국 측의 물음에 프레스 교수는 세계 9개 핵무기 보유국 중 한국보다 큰 외부적 안보 위협에 직면한 나라는 없다라며 한국은 불과 60km 거리의 핵보유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핵보유는 합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들은 이때까지 핵 위협에 떨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개발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며 상식을 가진 나라라면 한국의 핵보유를 비난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린드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이미 국제법을 중시하는 나라들의 존중을 얻고 있다.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위적 측면에서 객관적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한국은 비핵 국가이면서도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은 핵무기로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미 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2027년이 되면 핵무기를 약 200개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를 더 만들면 더 만들었지 절대 포기할 북한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프레스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당위성과 그 의지를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어필해야 하며 북한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FAS 회장은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 비공개 보고서 회람에서 한국이 핵무장에 대해 마음만 먹으면 5년 내에 수십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최근 보여준 행보로 볼 때 벌써 핵무기 연구를 마치고 어쩌면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게 핵무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으며 핵무장한 한국이 대만의 편에 설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한국이 NPT 탈퇴를 은밀히 진행 중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확대에 대해 중국이 경고했다라는 글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무장한 한국이 미국의 군사동맹에 적극 가담해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매체는 밝혔는데요. 중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CICIR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5G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한미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2만 6천 명의 주한미군과 한국의 막강한 화력부대가 대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2019년 미국은 중동이나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의 군사지원 요청을 포함하는 공동 위기관리 매뉴얼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두 국가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적극적인 중국 견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며 모든 옵션과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키커는 지적했는데요. 매체는 지난 5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제한을 해제했고 4개월 후 한국은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비핵국가 중 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체는 CICIR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에 당근을 제공했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근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은 곧 중국으로 날아올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핵무장은 자주국방을 위해 꼭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미 논의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하며 국민들이 자주국방에 의지만 있다면 나라는 굳건할 것입니다.